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동석입니다. 자, 이낙연 씨 지난번에 한번 짚어주셨는데 말씀대로 차곡차곡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네. 그 진단에서 혹시나 어긋남이 있을까 염려하면서 그 틀대로 그대로 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미애를 분석할 텐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네. 경선 네, 후보. 경선 후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과거를 쭉 조사했잖아요. 네, 저는 네. 이게 항상 과거를 보는 사람이니까 네. 미래를 예측하는 건 그건 점성술이나 무슨 점쟁이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역량 진단할 게 너무 많아요, 이분은. 네. 그래서 추미애 진단을 할 텐데 조사할 게 너무 많아요. 또 세밀히 조사해야 돼요. 이분의 그 공직자로서의 그 일생을 따지려면 판사 때부터 이제 살펴봐야 그렇죠. 되는 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 시간이 많이 들어요. 네. 사실 이 역량 진단 작업은 사실은 막노동이에요. 제가 막노동입니까? 대학에 있을 때는 그 조교들을 시키면 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혼자 이걸 다 조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요. 네네네. 그래도 나는 원래 이제 기업인들에 대한 역량 진단을 하던 컨설턴트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 역사를 희미하게만 알고 있을 뿐이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제 판단의 네, 근거를 네. 삼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언론에서 나온 거를 대충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고. 네. 근데 은퇴한 후에 네. 정치인들의 역량을 진단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네. 추미애도 여러 괜찮은 정치인 중에서 돋보이는 정도의 정치인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추미애 후보가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다. 네, 근데 오. 그 지지율이 낮은데 이 시민들이 추미애를 보는 눈,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이 언론사가 떠드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은 굉장히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잘못 평가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시작했고 진단을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성취해충 모형 그거를 좀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 성취해충 모형 프레임워크를 올려주시면 네. 이 모형에 따라 진단할 것이 아주 많은 정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훌륭한 정치인인지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하니까 성취해충 모형 프레임워크를 올려주시면 네. 거기에는 3가지 역량군이 있어요. 네, 네, 모구적 역량, 추상화 역량, 목적 지향적 역량. 네. 근데 도구적 역량에는 3가지 역량 요소들이 분석적, 개념적, 영재성이라는 3가지 역량 요소가 있고 네.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 요소들이 잘 작동해야 된다. 네, 그 네. 말이죠. 예. 자, 근데 이게 이 도표를 보면서 하면 좋은데. 네. 도표 올라갔죠? 예. 지금 잠시 올라왔네요. 예. 예. 제가 이 도표는 항상 쓸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이 프레임워크로 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모양을 잘 숙지하시면 익혀주시는 게 좋겠어요. 좋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 프레임워크로 앞으로 누구죠? 이낙연도 했고, 네. 최재형도 했고, 추미애도 했고, 앞으로 대선 주자들 다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네. 또 저희가 거론할 수도 있어요. 예. 네. 또 뭐 사건이 또 있으면 네.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오늘 이거를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요 고비를 넘기셔야,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네. 사람을 어떻게 진단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없어서 네. 추미에 대한 영양 진단 부분은 아마 오늘로 끝나지 못하고 계속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예.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이어서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네네. 요 프레임워크를 잠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뒤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그때는 생략하고 앞에서 이게 무슨 그 의미인지를 설명해야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낙연, 최재형 진단할 때도 설명했지만 자기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식. 예. 자기 인식이 제일 중요한데 자기 인식을 해야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린 지평으로서의 시대 정신과 역사 의식을 갖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도구적 역량이라는 게 내가 그 목수는 망치가 좋아야 되니까 네. 망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네. 역량은 타고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망치를 얼마나 어디다 잘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추상화고, 그 다음에 그걸 끊임없이 달성할 때까지 계속 망치를 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네. 쓸 수 있는 중단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게 목적지향적 역량인데, 네. 뭐 도구적 역량 요소의 세 가지 역량 요소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것은 사실 발견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적으로 개념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영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능력과 미래지향성이 있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창의성이 있거나 학습 능력이 있거나 미래지향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 인식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열린 지평은 역사의식이나 시대정신으로 무장해서 성취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뭔가를 사회적 성취를 일으켜요, 이 사람은. 그래서 대인 영향력도 생기고 정직 성실성도 생깁니다. 네. 자, 이 프레임워크를 여기까지만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네. 네. 이 모양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한 대로 이낙연이나 최재형은 조금만 조사를 해봐도 자기 인식이 없고, 예. 그러면 진단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네.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몇 가지 사안만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인식이 불가능하구나. 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고시를 봤다, 무슨 인류 대학을 나왔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형에는. 예. 그래서 추미애는 깊이 따져봐야 할 정도로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인물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서 네. 우리 정치판은 글러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 정치판이 표피적인 이미지를 자신의 상품으로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시장바닥 같은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학자나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정치란 그렇게 더러운 곳이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뭐 모든 것이 다 나와서 다 잡아먹는다. 이 정치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깨끗해야 돼요. 저도 사실 그 말을 듣고 야, 정치가 참 쉽지 않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정치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칙에도 배치될 뿐더러 이것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보려고 뭐 그냥 빗장을 치는구나라는 생각을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요. 예. 정치는 더러워서는 절대로 안 돼. 정치가 더럽기 때문에 경제계도 더럽고 교육계도 더럽고 산업 전체가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의 평론을 쭉 듣다 보면 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루살이처럼 평론을 하더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경영학자로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네.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영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예.
정치판은 원래 더럽다는 전제를 깔고 설명하면 어떻게 정치판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운 짓을 하는 놈들을 정치학자나 정치평론가들이 네. 야단을 쳐서 네.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예. 이 하루살이 정치평론가들이 예. 여기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예. 내가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가짜나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더러운 정치판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추미애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네네네. 그래서 우리 정치판을 독일의 정치판 수준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들의 역량 진단을 더욱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무감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성취 예측 모형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네. 이 모형을 이해해야만 앞으로 진단 결과에 대해서 여러 시청자들이 이 진단 결과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잘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자기와 자아를 이게 설명해야만 돼요. 네네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너무 복잡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고 네. 뭔가 한번 마스터 하려면 네.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 고비만 넘으면 이제 이야기가 쉬워요. 맞아요. 예. 요 고비만 넘기시면 이 그 프레임워크, 이 모형이 파워풀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고비만 넘겨봅시다. 이번에 네네. 요 고비를 넘기면 다른 사람들 걸 이해하는데 아주 쉬우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진단한 이낙연이나 최재형은 자기 인식이 부족해서 자신이 하는 말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제가 진단을 했는데 네네네. 자기 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자기 인식을 위한 어떤 가르침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 인식이 없으면 네. 그냥 욕망이나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적합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사익을 위해서 공직에 나서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정치판을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우리 사회 전체가 깨끗해져요. 법원도 깨끗해요. 법원이 아주 더럽잖아요. 네. 법원도 깨끗해지려면 정치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와 자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왼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복잡한데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왼쪽 그림에서 태어날 때 인간은 모두 자기를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에고가 점점 자라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죠. 그러니까 자아는 에고죠. 이 자아는 그 사회와 그 사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라는 환경 조건에 의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죠. 네. 그러니까 자아는 항상 의식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적합한 자아로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 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사회 질서라는 것은 그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계차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 네. 이 서계차경의 기존 질서에 따라서 내가 사회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서계차경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사라지고 네. 자아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아가 마치 자신인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기만하는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기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없어. 자아에 포획돼 버린 거지. 네, 자아가 커졌어.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왼쪽에 보면 이 가운데 자기라는 둥그런 이 타원형 모습의 자기가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자 안에 왼쪽 그림 자 안에 자기가 셀프가 있어요. 셀프. 양심과 정신과 영혼, 자기의식, 그렇죠. 순수이성. 네. 네. 자기가 자아 속에 있지만 항상 자기가 살아 있어요. 네. 이 자기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총체예요. 한 사람의 인격체 전체를 드러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칸트가 말했던 순수이성, 헤겔이 말했던 자기의식, 네. 후설이 말했던 순수의식, 실존, 영혼, 네. 영성, 양심, 키에르케고르이 말했던 정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썼을 때 인간에게는 순수 이성이 디폴트로 주어져 있다 했잖아요. 네. 그것이 진위, 선악, 미추를 분별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추악한 것인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 진위, 미추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인베디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고 자기 인식을 해야만 자기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기 실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으면 누가 자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지, 누가 에고이스트로서 네. 공직을 이용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런 순수 이성부터 시작해서 다 정신, 영혼이 내재돼 있는 사람이어야 자기 실현의 자아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과거에 그가 맡았던 공직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아에 둘러싸여서 자기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직을 이용해 먹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이성, 자기의식, 양심, 영혼, 정신이 없으면은 이 공직을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그렇죠. 뿐이지 그 안에 무슨 자신의 그 인식과 또 자기 실현의 그런 의지를 담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과거만 조금만 조사하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런데 혹시 추미애가 자기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건을 내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아니 공직을 나왔을 때. 파면 팔수록 미담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의 삶을. 그래서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나갔는데 이 얘기하다가 이제 추미애 영양 진단을 거의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시죠. 시작할 때?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요.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예.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그래.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칸트의 세 가지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칸트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이게 무슨 경영학도 경영 철학을 하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칸트 철학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경영학적인 사상이. 그래서 직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쓰기 위해서 했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예.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경영학적으로 변용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네. 내가 어떤 역량 수준이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네. 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칸트의 일반적인 질문과 똑같아요. 네. 내가 맡은 과제를 실천해야 되잖아요. 내가 맡은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거죠. 네. 이건 당위로서 의무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안 하면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직무 인식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직무 담당자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 성취 수준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직무를 설계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직무를 설계하고 그 설계된 직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어떤 역량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해서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사조직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고비는 어느 정도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이 세 가지 질문은 인사조직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담으로 최동석 소장님이 그 신입사원 면접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많이 봤죠. 예. 대학에 있을 때 학생 예. 질문 예. 입학 사정할 때 그렇죠. 예. 면접하고 그럴 때 내가 다 그것도 하셨어요? 그러면 뭘 물어보나요? 뭘 물어보냐고? 예. 어떻게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뭘 물어보느냐? 예.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서 어떤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 질문은 간단해요. 예. 네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 그거를 말해봐라. 혹시 지금까지 들으셨던 답 중에서 이 친구 이거 정답을 얘기했네 싶었던 답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있을 때 과학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을 이제 선발할 때였는데 네. 그 학생 중에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과학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런데 자기는 그 수학 문제를 보고 있으면 모든 시름이 다 지나가고 그 수학 문제에 집중할 때가 가장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학생을 뽑을 때는 그렇죠. 그걸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친구로 이제 보신 거군요. 그렇죠. 예. 일반 이제 사원들을 뽑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역량 진단하는 것은 비용이 매우 비싸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제 선진국의 인사 분야의 선진국이죠. 선진국에 있는 인사 컨설턴트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은퇴하지 않고 기업에서 이제 초대해서 역량 진단을 해서 이게 서비스를 해주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직업이죠 이게.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이런 서비스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네. 어쨌든 간에 그 회사에서 중역들을 이제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이런 역량 진단을 해요. 인사 기록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할 때 지금 김영민 PD가 질문한 것 같은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구한테나.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실패했을 때, 가장 낙담이 됐을
사건이 뭐였느냐. 네. 그러면 자기가 뭘 실패해서 낙담을 했고 좌절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역량이 어느 수준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네. 있어요. 네. 그런 몇 가지 사건만 보면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중역으로 임원으로 선임해도 괜찮겠다 하는 이제 진단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네네네. 자기 인식을 통해서만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네. 역사 의식과 시대 정신에 따라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성취예측 모형 프레임워크를 다시 올려주시면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추미애의 역량을 진단하는 구체적인 사건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 한 사건만 하고 나머지 사건은 다음으로 시간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쭉 하셔도 되는데 쭉 하시면 돼요? 예. 이건 뭐 정규 방송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 이제 뭐 다시 보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럽시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한 사건을 그 성취예측 모형 프레임워크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제가 추미애의 과거 행적을 쭉 조사하면서 몇 가지 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네. 제주 4.3 사건에 관한 것, 그다음에 판사 시절의 영장 기각 사건에 관한 것, 그다음에 노무현 탄핵 사건에 연루된 것, 그다음에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2번의 수사 지휘도 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이분이 지대개혁에 관심을 가진 걸 봤어요. 요렇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 뭐, 나중에 더 많아요. 이분은 코딩할 때. 그래서 이분은 한번 몇 번을 더 해도,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4.3 사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3 사건,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그다음에 보도연맹 사건이 이 집단 학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승만 정부에서 이뤄진 무법천지 속에서 벌어진 동족을 그냥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인데 민간인들을 그 민간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학살한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이게 학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연맹 사건 같으면은 뭐 작게는 10만 명, 많게는 30만 명까지 학살됐다는. 아무런 어떤 이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여간 죽였어요 그 민간인들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주 4.3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제주 4.3 사건, 양민 학살 사건들을 최초의 사건인데, 여기서 희생된 분들의 명단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미애가 초선 의원 시절에, 그때가 1999년인데, 초선 의원 시절에 끈질긴 노력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부 공식 기록 문서인 제주 4.3 수형인 명부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 명부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이 사실 확인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잖아. 그렇죠.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제민일보 제주도에 제민일보 탐사팀과 함께 일일이 검토해서 그거를 밝혀내요. 이들의 신원을 밝혀냅니다. 그 결과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합니다. 어디서 언급하느냐? 작년, 그러니까 2020년 72주년 제주 4.3 추념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연설문에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죠. 문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수형인 명부가 제주 4.3 수형인들의 무죄를 밝혀주었습니다. 요 문장이 나와요. 요 문장이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천 명이 그냥 학살됐는데 네. 왜 학살됐는지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이분들의 명단을 찾아서 무죄로 다시 재심을 해서 무죄로 처리해가지고 네. 거기에 올립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국가가 배보상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절차를 다 받아요. 그리고 네. 제주도민 그 특배로부터 감사패도 받고 그럽니다. 나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 예. 추미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됐어요. 네, 나는 이걸 네. 몰랐거든. 아이고. 근데 조사하다가 알았어요. 예.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추미애는 네. 초선 의원 시절 제주 4.3 사건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20년이 지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야 자기가 시작한 일을 매듭지었어요. 추미애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까 칸트의 세 질문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네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네네네. 이 칸트의 질문에 대해서 추미애가 응답한 겁니다. 응답한 거네요, 진짜. 예. 제주 4.3 사건은 자신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추미애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역량 요소들을 높은 수준으로 발휘하면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네. 이게 학문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정치인이 네. 우리 국회에 대다수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인식이 없이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렇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추미애가 보여준 이런 문제 해결 사례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을 가장 민주적으로 해결해낸 모범 사례에 해당합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 도구적 역량, 추상화 역량, 목적 지향적 역량이 모두 높은 것으로 코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역량 요소들이 과연 작동했느냐를 보려면 구체적인 그 사건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거든요. 자그만 그 제주 4.3 사건 수형인 명부를 확정해서 등록하게 했다는 그 20년간의 사건 속에서 자잘한 하위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건들을 보면 그 추미애가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을 놀랍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영재성도 보여요. 영재성. 예. 영재성이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영재성이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말해요. 그래서 추미애는 이 부조리한 사태, 불합리한 사태, 불법과 부정한 사태에 대해서 네.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영재성이거든. 아, 예. 그러니까 영재성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음을 쫙 듣고 와서 그 음정들을 자기 집에 와서 다시 재현하잖아요, 피아노로.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음에 예. 대한 민감성이 있는 거거든. 네. 그게 바로 영재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내가 학생 그 선발할 때, 네. 인터뷰를 할 때 수학 문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개의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봤어요. 그까지. 그런 거 다 보죠. 예. 다 봐야죠. 그 수학의 영재성이 있는 거거든. 네.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추미애가 영재성이 있는 정치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네. 그리고 물러서질 않아요. 맞아요. 끝까지 이것을
그 해결해냅니다. 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거를 사람 보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추미애를 예. 조국 장관 후임자로 골라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추미애의 그런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네.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끝내라. 이런 명령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끝내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네. 추미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 그것도 자기 자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표현은 자진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냉큼 받았어요. 사표를 내니까 냉큼 받았어. 아이고.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압력을 넣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만두라고 네.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전에 내가 영양 진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추미애를 간단히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낮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추미애는 이 과정에서 무슨 말을 여러 번 하냐면 돌파한다는 말을 써요. 돌파한다. 예. 그러니까 장애물을 극복한다,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이잖아요. 네. 자기가 이것을 돌파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데 못하고 나온 것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계성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마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선에 출마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추미애가 검찰 개혁의 미완 과제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자기 손으로 직접 완수해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추미애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불의와 부조리를 못 견디고 자신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는 한 그것을 고쳐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불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를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일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일하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영장 기각 사건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노무현 탄핵 사건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음 주에 또 하시죠. 다음 주에 또 진단을 다음 주에 또 해도 될까요? 예, 다음 주에 추미애 시리즈 제2탄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